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전 시간에 이어서 305쪽에 실질거래가액 양도 차익 계산 보겠습니다. 거기도 내용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질 양도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도 실질 취득가액에 의하며 자본적 주출가 양도 비용은 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실질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지금 실질 소요된 비용이 뭘로 입증이 돼야 되는 소요된 비용을 입증하는 게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고 의무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세 제도를 택하고 있으니까 양도를 했으면 양도한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인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안 했다.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 등급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추정한다. 우리 이제 한 거의 7, 8년이 돼가죠. 등기부에 매매를 했으면은요, 당사자 간에 거래했으면 그 매매 가격이 그 등기부에 기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정신고를 안 했다면 세무서에서는 보겠죠. 그 매매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그거를 실질거래가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겠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그때 가산세는 붙겠죠. 이렇게 실질거래가 추정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실질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말 그대로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쓴 게 확인됐다면 그렇지 않다.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을 실질거래가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사자가 내가 얼마에 팔았어요, 얼마에 샀어요, 이게 정확한 거지만 이것을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뭘로 할 수 있다?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을 할 수 있다. 그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이 허위가 명백하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 양도가액 볼게요. 양도가액은 이 공식 그대로니까 실질 양도가액, 실질 양도가액,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팔아서 생긴 수익금액. 우리 이제 보통 종합소득세를 할 때는요, 뭐인가 보면 종합소득을 할 때는 총수익금액 마이너스 필요금비 그러면 소득금액이 나오거든요. 소득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양도가액도 어떻게 보면 그 총수익금액이라는 거죠. 이 부동산을 팔아서 벌어들인 총수익금액. 이란 당해 자산이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나 이제 여기서부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다는 얘기는 뭔가 보면요, 1억짜리인데 시가가 1억이야. 지금 1억인데 내가 2억에 사고 있어요. 또 거꾸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5억짜리인데 3억에게 팔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되는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랬잖아요. 특수관계자, 내 말 잘 듣는 사람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러면 내 처남한테, 아니면 내 동생한테, 내 사촌 동생한테, 아니면 내 종업원한테, 아우 내 종업원 일 잘해, 아주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 야 이런 애한테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좀 싸게 해주자. 시가 2억 가는데 너 1억에 사가. 그랬더니 그 직원은 시세 2억 가는지 모르나? 예, 고맙습니다. 이런 것은 뭐예요? 이런 것은 내 양도가액이 1억이 아니라 시가인 2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용이 그거예요.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뭐 굉장히 골치 아픈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볼까요?
형이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 본인이 있어요. 본인이 있고 형이 있는데, 형이 이런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어. 형이 이게 시세가 5억 가요. 시가가 5억을 갖고 있어. 근데 형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니까 나한테 이래요. 아, 동생아, 이거 시가 5억 가는데 네가 이거 좀 사줘라. 그러니까 내 거 좀 내가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형 알았어, 형 힘든데 내가 시가는 5억인데 내가 7억에 사줄게. 이건 뭐예요? 실질거래가액이야. 이게 실질거래가액이야. 그러면 이 본인이 갖고 있었더니, 와, 이게 복이 많나 봐.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형한테 7억에 샀어요. 그래서 2억에 득을 줬어요. 뒀는데 이 본인이 사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10억이 올랐네. 10억으로 돼버렸어. 시가가 10억이 돼버렸어요. 올라서. 그랬더니 본인의 동생이 이런 얘기야. 형, 나한테는 형은 그때 좀 도와줘서 저기 하고, 형 10억짜리니까 지금 10억짜리 된 거 나도 알거든. 그러면 나한테 그냥 7억에 팔아주면 안 돼. 그래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에 샀다가 시가 5억짜리를 7억에 샀다가 시가 10억짜리를 얼마에 팔게 돼? 7억에 팔게 돼요.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돼요? 본인은 시가를 초과해서 취득하고 또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5억에 샀다 10억에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를 왕창 낼 거 아니에요. 왕창 내야 될 것을 시가를 초과해서 취득하고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세금을 안 내게 되잖아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죠. 이럴 때는 이 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에 샀다가 시가에 팔은 걸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시가에 하겠다는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은죠. 시가 초과액이 얼마야? 2억이잖아요. 시가 초과액은 이 사람의 취득 가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질거래가 7억인데 시가를 초과한 2억은 실질거래가가 아니다. 그럼 실질거래가 얼마로 보겠다? 5억으로 보겠다. 여기에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를 했죠. 시가 미달액에서 7억에 했잖아요. 시가에 미달한 3억 원은 양도가액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질거래 7억인데 2억을 빼.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를 하고, 굉장히 혼동이 되죠. 쉽게 얘기하면 실질거래가액이 7억인데 2억을 빼겠다. 왜? 시가로 맞추려니까. 시가 초과액은 실질거래가액에서 빼겠다. 여기는 시가 뭐예요? 시가 미달액이잖아요. 이게요. 미달액 3억은 실질거래가액에 어떻게 하겠다? 더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거기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질 취득가액, 취득에 소요된 실질 거래가액이라 하면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거기에 보면 이제 취득가액이 뭔지를 볼게요.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이 취득원가는 그래요. 거기 보면 밑에 그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내가 건물 새로 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아니면은 갖고 있던 걸 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그 밑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로 안에 보면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을 제외한다.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포함하되, 그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취득세에서도 이제 요거 내용이 옆에 여러분이 공간이 있으니까 그 위쪽이나 하나 쓰세요. 예. 취득세에서는 이래요. 취득가액에 할인 금액은 취득가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취득세에서 할인 금액은 취득가액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부동산을 5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을 일찍 내니까 내가 5천만 원을 깎아줘서 4억 5천만 원 냈어. 5억짜리 부동산을 돈을 일찍 내서 얼마만이야? 4억 5천만 원 냈어요. 그때는 취득세를 4억 5천만 원만 갖고 내면 돼요. 그러면 할인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요, 취득가액에 할인 금액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할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억짜리 부동산을 분양을 받아서 내가 일시금으로 냈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 많아요. 지금도 이제 앞으로 슬슬 시작하겠죠.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수도권도 꽤 많잖아요. 거기 한번 여러분이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가서 분양 사무실에 딱 가서 열중 샷하고 폼 좀 잡으면서 그래요. 만약 5억이 분양 가격이에요. 내가 잔금 내가 이번 주 안에 다 낼게. 얼마까지 해줄래? 그러면 5억짜리 4억에 해드릴게요. 입주는 내년 말이에요. 돈이 현찰이 있는 사람은 이거 어때요? 좋은 방법이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그때 취득세 5억짜리를 4억에 샀어요. 그렇죠? 4억 현금만 냈잖아요. 취득세는 얼마 갖고만 내면 된다고요? 4억만 갖고 내면 돼요. 4억만 갖고 내면 돼요. 왜? 그 1억은 할인 금액은 취득가격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할인 금액도 취득가격에 포함을 시키겠대. 나 산 금액은 얼마야? 4억이잖아요. 4억인데 거기다가 1억까지 뭐 하는가? 깎인 금액, 할인 금액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킨대. 그런데 이 할인 금액을 양도소득세에서는 용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가액에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제 나이 드니까 제일 느끼는 게 뭐예요? 제일 필요한 게 이제 돈이죠.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해요. 이 돈 있는 사람만 살게 돼 있더라니까요. 보니까 여러분이 아까 그랬잖아요. 5억짜리 분양을 받으러 가서 열중샷 하고 무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가서 분양 사무실에 무게 잡죠. 가서 5억짜리요. 내가 돈 바로 낼게. 깎아줘. 그러면 다 깎아준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물건 살 때도 똑같아요. 현찰 갖고 와서 깎아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깎아주죠. 그러면 4억에 샀으면 취득세는 5억짜리를 4억에 샀다. 그럼 취득세 4억에 내는데 4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돼. 그러면 팔 때는 그걸 얼마에 산 걸로 쳐주겠다? 5억에 산 걸로 쳐주겠다. 아니 4억분이 안 들이고 산 거를 5억을 내고 산 걸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왜? 법에 이렇게 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안의 내용 그거예요.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포함.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 보세요. 이거 조금 전에 시가초과액 2억 원은 제외를 시키겠대. 시가 5억짜리를 얼마에 샀어요? 7억에 샀죠. 그러면 초과액 2억 원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를 시키겠대. 취득가액에서 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다 보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에다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있다면 그거하고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2억 있잖아요. 2억은 뭐해라? 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하겠다. 거기 보면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이 있다면 그걸 합해서 뭐로 하겠다? 취득원가. 여기에 기타 부대비용 같은 경우는 법무사 수수료 같은 거 있잖아요. 법무사 수수료, 또 중개 수수료 같은 게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니은에 보시면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해서 또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이 합계액을 말한다. 이런 거를 합하면 뭐가 되겠다? 취득원가가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현재가치 할인 차금 볼게요.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원가에 잘 아시죠? 화폐의 시간가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그래요. 지금 4억하고 내년 말에 5억하고 어느 돈이 더 커요? 얼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궁한 사람은 지금 4억이 훨씬 클 거예요. 내년 말에 5억보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현재가치 할인 차금 볼게요.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 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 할인 차금의 상각액을 각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금으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이를 취득원가에서 공제한다. 아이고 머리 아파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하나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예요.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를 줘야 되네. 임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을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임차인이 찾아와서 갑한테 그래요. 내 이 건물 위치 딱 좋아요. 좋은데 내가 이 건물을 통째로 임대를 얻을 테니까 여기다 엘리베이터 좀 놔주세요. 이러는 거야. 엘리베이터 놓으면 내가 임대계약을 체결할게요. 그러면 갑은 여기 이거를 30억에 산 건물이에요. 그래 좋아요. 그러면 임대 들어온다며? 알았어.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놨어요. 엘리베이터를 갑의 돈으로 놨어요. 1억을 들여서 놨어요. 그랬더니 을이 1년에 2억씩 임대료를 드릴게요. 그래요. 연임대료가 2억이래요. 이렇게 한대.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요. 을한테 2억 임대료를 받은 거 가지고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사업소득이니까. 임대료 사업소득 내야 돼요. 그런데 억울해. 아니 엘리베이터 1억? 1억 세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 2억을 벌기 위해서 뭐를 설치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임대한 거에 대한 소득세를 낼 때, 아, 나 1억의 경비를 썼어요. 2억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당신 1억만 가지고 소득세를 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지. 왜? 이 사람이 이거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임대를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필요 경비예요. 그러면 사업소득 할 때, 지금 갑이 사업소득 할 때 임대료 2억 받은 거에 대해서 할 때는 1억이라는 이것을 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요 엘리베이터 1억을요. 엘리베이터 1억을 설치함으로 해서 자산 가치가 증가를 했나요? 자산 가치가 증가를 했어요. 왜?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하고 없는 건물하고 어때요? 차이가 나지. 자산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선비라는 거예요.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선비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자본적 지출액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판다고 쳐봐요. 갑이 임대도 나갔어. 제3자에게 팔 수도 있겠죠. 팔 때 이 사람이 50억 받았대. 이걸 50억을 받았대. 그러면 50억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취득 가격은 30억이야. 근데 이 1억을 자본적 지출액이니까 필요경비로 넣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사람 문제가 생겼어. 이 사람이 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2억의 임대 소득금액이 있었죠. 이거 계산할 때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2억을 벌기 위해서 1억을 쓴 금액, 곧 필요경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을 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써먹었죠. 1억을 공제하고 1억에 두수만 세금 냈다는 얘기예요. 이렇다면 갑은 양도할 때 이 엘리베이터 설치한 1억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경비를 빼먹을 때는 한 군데서만 빼먹어야 된다. 조금 전에 읽으신 게 그거죠.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넣었다면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요. 필요경비를 쉽게 이렇게 해요. 필요경비가 있는데 우리 꽃감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꽃감을 빼서 이쪽에 임대업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넣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넣을 수 있다 없다?
10개 중에서 1개는 일로 넣었어요. 그러면 9개 분이 저쪽에 못 넣는다. 그런데 임대업 계산할 때 이걸 여기다 공제를 안 했어. 그냥 2억에 대해서 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이것을 경비로 잡지를 않았어. 필요경비로. 그럴 때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이것을 필요경비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것은 있잖아요. 이걸 필요경비로 과연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임대업을 할 때 사업소득금액에 필요경비를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는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오를 기미도 없고 이 동네 오르지도 않아. 이렇다면 그냥 임대업 할 때 빼먹고 공제를 하고, 이게 많이 오를 것 같아. 지금도 현재 시세는 많이 올라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경비를 여기서 공제하지 말고 양도소득세 쪽에 가져와서 공제를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그래서 설사 여기에 경비에 해당이 된다,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넣었다면 여기서는 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소송비용 등이 있죠. 소송비용 등. 그 소송비용 등을 보시면 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그거예요. 다른데 필요경비로 산입이 됐다면 여기서는 필요경비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뭔가 보면요. 부동산을 내가 샀어요. 샀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도대체 안 해주네. 등기를 안 해서 내가 소송을 했어. 그럼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들어갔죠. 그 비용도 뭐가 된다? 이 취득가액이 된다라는 얘기. 여기에 취득가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양도 차익 계산 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 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소비용, 인치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명도비용, 소송비용, 명도비용 같은 경우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명도비용 들어가죠. 이런 것까지도. 또 소송비용, 인치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에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그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른쪽 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액 잠깐 한번 볼까요? 거기에 1번, 2번에를 보시면 이건 자본적 지출액이래요.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금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그 뒤에는 의무적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다른 데서 필요금비로 썼다면 우리 양도세 계산할 때는 필요금비로 쓸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면요. 차이점은 취득한 후 쟁송이 있대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느 부동산을 샀어요. 살 때 소송한 비용이 있다면 살 때 소송한 비용, 내가 주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 비용이었었다면, 즉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취득가액이 되죠. 그런데 내가 사서 내 앞으로 등기 다 끝났어요. 그런데 옆집하고 지 담이 여기까지인데 내 담이 이쪽까지니 이거 갖고 분쟁이 있어. 그러면 이쪽하고 또 소송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소송 비용은 뭐예요? 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비용, 확보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비용이죠. 이런 것은 뭐가 된다? 자본적 지출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용, 취득한 후라는 거 체크를 하나 하시고요. 그럼 취득에 관한 쟁송은 뭐고요? 취득가액.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비용은 뭐라고요? 자본적 지출액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밑에 보시면 이자 상당액 있죠?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의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래요. 여기에 약정이자는 포함이 돼. 그런데 연체,
또 지연이자. 이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정이자. 좀 약간 모순은 있어요. 뭔가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가 이제 약정이자를 어떤 걸 본 적이 있냐면은 지금 요새 산업단지 같은데요. 산업단지 조성은 다 해놓고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분양이 안 되니까 거의 진짜 장기 할부로 팔고 있어요. 장기 할부로 팔아요. 팔면서 그 대신 이래요. 지금 계약하고 만약 1년 내에 하면 1년 내에 할 때, 1년 내에 할 때, 또 2년 내에 할 때, 만약에 10억짜리를 사면서 지금 택지는 조성이 다 돼 있어요. 지금은 10억. 네, 여기면 10억에다 이자 1억 더 내야 돼요. 여기는 이자를 또 1억을 더 내야 돼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사면 10억입니다. 이거. 그런데 내년 말까지 잔금을 내신다면 1억은 이자가 돼요. 1억 더 내셔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는 거? 약정이자야. 처음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난 돈을 언제 지급하기로 했다. 1년이다 지급. 그러면 1억 더 내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약정이자예요. 그런데 연체이자나 지연이자는 뭔가 하면요. 내가 1년 있다가 11억을 낼게요. 했는데 이 날짜를 못 지켰어. 못 지키면 뭐가 붙어요? 연체이자가 붙죠. 이런 것은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약을 할 때 1년 있다가는 내가 11억, 지금 10억인데 내가 계약금 1억 내고 이때 10억을 낼게요. 그러면 나의 취득가격은 얼마예요? 11억이 된다는 거죠. 약정이자 1억을 포함한 금액이 11억이니까. 그런데 11억을 이때 내기로 했는데 10억을 낸다고 해서 못 내서 이자까지 한 달 더 끌어서 이자를 5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그 500만 원은 취득가액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데 우리 취득세에서는요 이래요. 취득세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보면요. 연체이자, 또 약정, 연체이자, 지연이자. 일단에 어떤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는데 5억짜리 분양을 받고 잔금을 내야 되는데 요새 좀 그렇죠. 분양하는 게 대부분 중도금 무이자죠. 중도금 무이자로 하고 나서 잔금을 내야 돼. 잔금을 내야 되는데 잔금 때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거. 돈이 없어서 잔금을 못 내. 입주 지정일은 지났고 잔금 지정일 지났어요. 그럼 뭐가 붙어요? 연체이자가 팍팍 붙어요. 그래도 5억짜리 분양 가격이 6억이 됐다. 연체이자가 1억을 붙였어. 이럴 때도 취득세는 얼마 갖고 내는가 보면요. 5억 갖고 내면 돼. 연체이자, 약정이자 전부 다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디서는? 취득세의 취득가격에서는. 취득세의 취득가격에서는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데 또 취득세는 또 지저분한 게 또 있어. 법인일 경우에는 포함이 돼. 다시요. 연체이자 1억을 냈다고 쳐요. 개인이 분양을 받았다면 연체이자 1억은 취득가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득가격이 아니니까 5억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이 연체이자 1억을 지급을 했다. 그러면 6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법인이 앉아일 때는 연체이자, 지연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일 때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어디서는요? 취득세에서는.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약정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이 되고 연체이자, 지연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등 어느 부동산을 사면서 부가가치세 등이 나오는데 어느 부동산을 사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거 있죠.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면 취득등기의 등록면허세, 취득등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지방교육세와 아파트 분양 시 그 분양사업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지금 우리 등록면허세를
등록세를 과거에 내는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냥 취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취득세 같은 경우 당연히 뭐가 돼요?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당연히 되는데 부가가치세도 뭐가 된다? 취득가액이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그 어느 물건을 취득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자가 사업자면, 일반 과세자면 그것을 환급을 받거든요. 환급을 받는데 환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낸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급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어때요? 그대로 납부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5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분양 가격이 5억인데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3천만 원 있대. 그러면 여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3천만 원 부가가치세 낸 거 환급을 못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취득가격이 5억 3천이 돼. 그런데 일반 과세자가 자기 종업원의 기숙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일반 사업자가. 그러면 그때는 부가가치세 3천만 원을 냈다가 5억 3천을 냈다가 3천을 환급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는 나의 취득가격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요. 5억이 된다.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이에요. 부가세를 내고 나서 돌려받지 못했다면 필요경비, 돌려받았다면 필요경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 거기에 뭐 부가세 간이과세자도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들어간 돈만 공제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있네요. 필요경비의 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그 각 과세기간에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필요경비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감가상각비를요. 어떤 건물을 갖고 있다 보면요. 그 감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업 할 때 소득세를 내기 싫으니까 건물 가격이 10억이었었는데 그거를 매년마다 5천만 원씩 까먹어. 만약에 내가 1년에 임대 소득이 5천이었다. 그러면 나 건물이 감가가 됐어요. 5천. 그럼 까면 나 소득이 없어요. 제로 끝.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건물 가격이 10억짜리가 9억 5천이 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5천 빼서 세금 안 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건물 가격이 얼마예요? 9억. 내가 살 때는 얼마였었지만 10억이었었지만 그게 그 내용을 한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으로 필요경비에 빼먹었다면 건물 가격도 줄어드는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에 뭔가 보면 당해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제 샤시한 거 있잖아요. 베란다 확장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뭐 주택을 상가로 개조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 있고,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부담금을 납부를 했다면 그 개발 부담금도 개발 부담금 납부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를 했다면 그것도 굉장히 올랐다는 얘기죠. 부담금 냈다면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이에요. 비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하천에 따라서 수익자 부담금,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 철거 비용,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하여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게 그 시설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가 된다? 자본적 추출액. 왜? 그 부동산 가격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비용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비가 나와 있네.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죠. 거기에 주식 등을 거래했다면 증권거래세. 또 두 번째,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및 계약서 작성 비용.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 공증을 받을 때 그런 비용이 있겠죠. 그런 거. 또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길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신고 비용도 보통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비용도 뭐가 된다? 양도비가 된다라는 거죠.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중개수수료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와 유사한 비용을 양도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금융기관 매각 차손이 있어요. 금융기관에서 매각 차손. 우리 보통 양도할 때는 채권 매입하는 게 없지만 취득을 할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무화되어 있는 것을 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요. 뭐 취득세도 내야 되겠지만 거기에 인지도 첨부를 시켜야 되죠. 또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만약에 1,000만 원을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내가 사서 가지고 있다가 5년이 지난 후에 뭐 한 이자를 연 2%씩 해서 쳐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를 샀다가 채권을 샀다가 바로 팔아요. 팔면 한 10%, 15% 정도 손해보나 봐요. 그러면 10% 손해보면 얼마예요? 내가 1,000만 원짜리를 샀다가 900만 원에 팔았어. 그럼 1,000만 원 손해봤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매각차손이에요. 매각차손인데 매각해서 손해본 거 금액, 손해본 금액인데 그것도 양도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아무한테나 개인한테 파는 건 안 되고 금융기관에 팔았을 때를 한도로 해서 지금 뭐 농협이나 국민은행 같은 데서 그냥 사주는 것 같아요. 바로요.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도 뭐가 된다? 양도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이 있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이거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라면 필요경비도 뭐예요? 기준시가고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빼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다. 요거는 이렇게 가로를 해놔야지 맞는 거죠. 빼고 도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을 기준시가고 이걸 도한 게 필요경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양도차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준시가 산정이 있는데 기준시가 이제 계략적으로만 볼게요. 기준시가는 누가 정하는 금액이다? 국세청장이 산정하는 금액이다. 그러면 기준시가는요.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학개론에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오는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또 개별 주택가격 이런 거 있죠. 또 우리 그 공동주택가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국세청장이 정하고 있다. 그래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가를 기준시가로 한대요. 토지의 기준시가는 뭐라고요? 개별공시가. 시가표준액도 똑같아요. 개별공시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액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인근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한다. 그러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데 뭘 갖고 하겠다? 부감법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된 개별공시가를 기준시가로 하겠다. 개별공시가를. 그런데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그 개별공시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겠다. 만약에 그 개별공시가가 없다면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 가격을 산정해서 가격을 비교해서 산정한 가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이 신축 가격, 또 구조, 용도, 위치, 신축 연도 등을 고려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하겠다. 이제 뭐 건물을 할 때는 국세청장이 그 조견표가 있어요. 조견표에 의해서 이걸 얼마를 하겠다. 그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구조가 뭔지, 용도가 뭔지, 또 내용 연수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그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기준시가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근데 세 번째,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주택은 1번, 2번과는 달리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주택 같은 경우는요, 토지, 건물을 일괄해서 산정하겠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이건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택은 어떻게 하겠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일괄해서 평가하겠다. 원칙적으로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그렇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든 상업용 건물, 또 그거는 규모가 어느 정도 클 때는 일괄 평가를 하고, 규모가 적은 오피스텔이라든지 상업용 건물은 구분 소유하는 상업용 건물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다? 일괄 평가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은 무조건 일괄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괄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한번 볼게요.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규모가 큰 것들, 대통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뭐래요? 일괄하여 산정 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부 다 확인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은 이것도 역시 부관법에서 개별 주택 가격, 또 공동주택 가격, 이런 게 없을 때는 세무서는 인근 유사주택에 그것을 고려해서 정하는 가격으로 하겠다.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그렇다, 그냥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쓸 수 있는 것은 이건 전부 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죠. 어쨌든 취득가액을 몰라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으로 할 때와 양도가액을 몰라서 기준시가를 할 때 필요경비는 뭘로 해라?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 해라. 그런데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토지 같은 경우는 취득 당시의 개별 공시가,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준시가라는 얘기죠. 결론은 기준시가의 몇 프로? 3%라는 거예요. 3%. 그래서 여기에는 무조건 여러분 기억할 거 3%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물도 역시 다 끝에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3%. 그런데 언제 당시에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라는 거예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도 역시 뭐예요? 당연히 3%. 그런데 토지, 건물, 또 주택 같은 경우 보니까 미등기라면 전부 다 뭐래요? 0.3%, 10분의 1만 해주는 거예요. 미등기라면 경비에 취득세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미등기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건 뭐예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7%. 또 외의 자산,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경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겠다. 요거는 가볍게 그냥 3%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